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관세 협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협상을 했습니다.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받은 건데 트럼프 입장에서 이 정도면 좀 만족스러운 협상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예, 그 규모, 지금 예. 말씀하신 5,500억 달러라는 것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700조 남짓인데 1년치 정부가 쓸 돈 전부 다 모아서 미국에 투자한다. 이 정도의 규모.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보다도 덩치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엄청난 돈인데요. 이 대목을 두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700조를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투자라는 것은 오늘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빨라도 서너 달, 또 길면 4년, 5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보통 이런 투자 약속은 대통령이 바뀌거나 정권이 교체되면 안 지켜졌었습니다. 예. 처음에 포장은 엄청나게 하지만 안 지켜도 이것은 뭐 강제할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트럼프가 겉만 번지르하게 포장해놓고 실속은 없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 이 대목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일본과 미국이 맺은 계약에는 그 5,500억 달러 이것이 사이닝 보너스로 들어왔다. 이 사이닝 보너스가 뭐냐? 영어권에서는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인데요. 사인한다는 게 계약 맺자마자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바로 주는 거. 사인 보너스예요. 그러니까 5,500억 달러는 일본이 중장기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주는 게 아니라 사인과 동시에 내는 거기 때문에 저게 지금 새 협정 발효일이 8월 1일이지 않습니까? 예. 8월 1일 이전에 일본이 일단 돈을 다 마련해서 그것을 미국에 갖다 놓고 투자하기로 했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온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이 대목이 트럼프 대통령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일본이 뭐 엄청나게 양보를 크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으로서는 수년간 앞으로 있을 투자금을 전부 한꺼번에 다 끌어올 수 있게 됐다. 그만큼 일본의 양보폭이 크고 미국은 큰 것을 얻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 대목에 관련해서 가타부타 이 확인을 해주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일본처럼 돈을 내면 다른 나라도 관세 인하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관세 협상 중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이런 돈을 투자를 요구를 할까요? 예, 돈 내고 관세를 피해가라라는 얘기는 그 1차 대상이 사실 우리나라 보고 한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돈을 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기존에 한미 FTA를 했다든지 관세 장벽이 없는 나라의 경우에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관세 부분과 관련해서 한국 이런 관세를 낮춰달라 할 대목이 없는 겁니다. 상호 관세는 서로가 관세를 낮추거나 높이자 서로 상호 간에 똑같이 하자는 것인데 미국이 관세를 25% 때린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미 지금 관세가 제로인데 더 이상 낮춰줄 게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미국은 그렇다면 비관세 장벽인데 비관세 장벽도 이를테면 쌀이라든지 쇠고기 문제 같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못하면 돈으로 내라. 바로 일본식으로 사이닝 보너스 형태로 내라 이런데 이번에 일본에 5,500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된 금액인가? 이게 이제 지금 이 외신 보도라든지 미국의 백악관 보고서 이런 데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자, 이 무역 흑자국, 미국에 대해서 흑자를 본 나라들을 상대로 지금 이런 관세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데 최근 10년간 일본이 미국에서 흑자 본 총액이 5천억 달러 정도예요. 10년간 벌어간 돈 다 토해내라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덩치가 한 반 정도 작은 나라지만 무역 흑자는 비슷해요. 예. 미국에 대해서 거의 5천억 달러를 10년간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거의 4천억 달러 또는 그보다 더 많은 4,500억 달러 정도를 요구하지 않을까. 지금 재계 전문가들 지금 추론입니다. 우리는 사실 산업혁명안, 대미투자, 조선 그리고
천억 달러 정도가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그로서는 택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럼? 예, 협상은 서로가 예. 주고받는 것이고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는 중간 과정은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현재 워싱턴 정가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 우리 통상산업부 장관과 미국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만났는데 예. 우리가 제시한 뭐 미국에 투자하겠다는 얘기 이게 1천억 달러 정도였던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천억 달러면 일본의 거의 뭐 20%밖에 안 되는 것인데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이런 지하에 그 정도로는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요. 특히 이제 하워드 러트닉 장관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국의 조선소를 미국에다 지어라. 그러니까 한국에 한화오션도 있고 또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 대규모 투자를 해서 미국에다가 조선소를 지어라. 이런 대목이 지금 상당한 요구 수준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규모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한국도 수천억 달러를 해야 된다. 미국과 일본의 협상 과정을 보면요. 일본 상무부와 미국 상무부가 공무원들 간에는 4천억 달러로 원래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사인할 때 일본 측 관계자까지 다 백악관으로 다 불러서 거기서 직접 친필로 4천억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찍 긋고 1%더 깎아줄게. 그 대신 4,500억에 또 1%더 깎아줄게 하면서 1%에 500억 달러씩 돈 투자 금액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막판에 상당히 그 큰 틀에 빅딜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대미 투자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게 시장 개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도 뭐 소고기라던가 쌀, 앞서 언급해 주신 뭐 조선도 그렇고요. 저희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고 어떤 시장을 개방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겠다는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이닝 보너스로 해가지고 계약 체결하자마자 그 돈을 미국에 갖다 놓는다고는 하지만 투자할 대상이 없으면 다시 인출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구속력이 없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시장을 바로 개방해라. 특히 비관세 장벽. 한국은 관세를 더 이상 낮춰줄 게 없으니까 비관세 장벽을 시장을 풀어라. 이를테면 쌀 시장을 개방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일본이 미국에 대해서 쌀 시장을 미국의 쌀 쿼타를 75%나 대폭 늘려줬습니다. 그런데 일본 농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가 없어요. 반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미국에 75%나 늘려줬으면 농민들은 반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전체 쌀 쿼타가 국가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75% 줄이면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는 쌀을 양을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은 전체 국가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쌀의 양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국민도 만족, 농민도 만족, 미국도 만족. 결국은 일본과 쌀 교역을 하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 이런 나라들이 이제 피해를 보겠죠. 그런데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는 쌀 쿼타가 국가별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 75% 늘려준다면 다른 나라를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다른 나라를 각 국가별 쿼트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줄입니까? 그러면 75%가 올고지 전부 전부 증가해버리면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쌀은 어떡하려고 예.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미국은 쌀 문제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갖은 것은 디지털 분야, 뭐 구글이라든지 애플 이런 거 디지털 규제하지 말라. 또 우리가 쓰고 있는 지도 구글에다가 제공하라든지 그밖에 각종의 비관세 장벽, 기술 표준 이런 거 다 지금 개방을 하라는 얘기인데 심지어 배추라든지 다른 농산물 개방까지 들어있는데 이 농산물 개방 민감하고요. 특히 30개월 이상 된 쇠고기 이거 개방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요거 개방했다가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고민이 상당히 깊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관세 장벽 해소 못할 것 같으면 돈을 엄청나게 내라 이런데 돈도요.
우리가 필요해서 미국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필요 있는지 없는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미국에 투자해 이러면 우리나라 투자는 어떡합니까? 우리나라 실업자는 어떡합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요. 조선사를 미국에 투자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조선사에 하청업체들이 많은데 거제도나 뭐 울산 같은 하청업체들이 많은데 그 업체들 따라가지도 못하니까 조선사는 살지 몰라도 조선사 하청업체들이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엄중한 순간이고 과연 이 문제를 난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상당히 지금 세계가 기축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가 잠시 주춤했다가 2분기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치가 0.6% 성장한 건데 앞으로 뭐 2차 추경도 있었고 그리고 심리 회복 등의 요인이 민간 소비 내수는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또 이런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좀 부정적인 측면도 있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1분기 그러니까 2025년 1월, 2월, 3월 달에 마이너스였고 그 전에도 우리나라 성장률이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 4월, 5월, 6월 달에 3개월의 실적은 0.6% 성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네. 0.6 하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전 분기 대비거든요. 그럼 1년 전에 비하면 단순 산식으로 환산할 때 분기가 1년에 4개가 있으니까 0.6에서 4를 곱한 2.4% 정도 성장을 한 겁니다. 2.4% 정도 성장이면 뭐 나름대로 그런 대로 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몇 가지 계절적 요인이 있죠. 왜냐하면 1분기 때만 해도 우리가 탄핵 정국 속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깜깜이 상황이었는데 4월 달에 가면 이미 탄핵 재판이 나왔고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 때 소비가 또 늘어나고 선거 자금도 방출이 되고 이런 효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정치적 불안, 정치적 리스크 때문에 생겼던 한 6개월 이상의 암흑기는 일단 끝났다. 그런 면에서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특히 내수가 늘어났다. 뭐 이것은 대단히 반가운 얘기죠. 예. 수출도 여전히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해 준 대로 관세인데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기 시작한 게 4월 달부터인데 다 안 때리고 그중에 상당 부분 또 유예해 줬지 않습니까? 그쵸. 8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때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8월 달, 9월 달 이제 요게 3분기인데 3분기부터 좀 쇼크가 올 게 아니냐. 또 쇼크가 온다고 생각해서 미리 지금 투자를 좀 줄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지금 GDP에서 투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국 경제의 큰 복병,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키느냐 하는 게 우리 과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그런 소비 진작 내수 증진을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이번 주부터 이제 발행이 됐습니다. 박사님도 신청을 하셨죠? 저는 아직 신청할 굳이 이렇게 저는요 이렇게 복잡한데 우리라도 좀 이래 비켜드리는 게 그 출생연도 끝자리 그 이후에 예. 다음 주에 다음 주부터는 연도의 관계는 처음에 막 받고 싶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 예. 그분들한테 좀 피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고 그러다가 바쁘기도 했고 그냥 아직까지 신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청했는데 57%,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신청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그렇습니다. 뭐 압도적 다수가 지금 신청하고 있고요. 예. 뭐 첫 주에 받는 것은 두 가지가 있겠죠. 그 동안에 워낙 돈이 고파서 쓰고 돈이 싶어서, 네. 없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일찍 받겠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뭐 우리나라가 하도 정치적 격변을 많이 해온 나라니까 이거 일주일 지나면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서둘러 받자. 또 그리고 이게 몇 달만 지나면 효과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서둘러 받자 이런데 뭐 이런 경우에는 좀 저는 분산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일주일에 거의 60%가 집중적으로 받아버리니까 지금 창구 곳곳에서 혼선이 생기는데 앞으로도 몇 달 남았으니까요. 다음 주 뭐 이런 때도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만 이게 조금 지적되는 것은 일단 사용처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 혹은 이걸 뭐 상품권 깡을 한다는 것, 아니면 담배를 구매한다는 것, 뭐 이런 류의 부작용적인 이야기들도 나오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오늘도 그 조그만 차 주차를 기름을 넣고 왔는데요. 당연히 주유소는
이 소비 쿠폰이 될 거로 생각한 어떤 사람이 예. 기름을 이제 넣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유소를 확인을 해보니까 주유소도 정유사가 직접 하는 SK라든지 또는 현대 이런 데서 직접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형태로 가맹한 것은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표시가 확연하지가 않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하죠. 30억, 매출 30억 이상이냐 미만이냐인데 아니 일반 소비자들이 그 점포가 매출이 30억이 되는지 29억 9,900만 원인지 이게 알 길이 없잖아요. 네. 물론 옆에 스티커를 하나 붙여놓지만 좀 이런 것은 좀 더 모든 규제는 투명하게 좀 간결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조금 다음부터는 좀 더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담배깡이나 상품권깡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문제죠. 이게 담배가 잘 썩질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담배를 살 수는 있는 거잖아요. 담배 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소비 쿠폰을 하자는 게 담배 피워서 이 몸에 건강을 해치자 이런 의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이 소비자들이 담배를 사는, 특히 어르신들이 담배를 사는 것은 지금 당장에 내가 뭐가 필요한지 식료품 같은 거를 지금 샀다가 썩힐 수도 있는데 담배는 3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상하지 않으니까 담배를 집중적으로 사는데 이게요. 또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담배가 마진이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담배 사가는 사람이 제일 미운 겁니다. 소비 쿠폰으로 좀 식료품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바로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는 담배라든지 술 같은 거 이런 걸 좀 빼자 이런 주장도 있고 또 사용 기간을 조금 다양화하면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받았는데 예. 내가 이거 일주일 내에 쓰려니까 정신이 없다. 그런데 3개월 내에 또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담배부터 사자. 이런 게 없어지려고 하기 위해서 좀 기간을 조금 늘리는 거 어떻겠나. 이런 다양한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소비 쿠폰 11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